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 피해자들, 그리고 주인공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인공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헬스장에서 처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부장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특히 피고인 김태백은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태백, 자, 지금부터 707특임단 여군의 특별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에 자리한 장미회관 헬스장은 오전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중년 회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는 아저씨들, 아령 대신 안부를 주고받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스미스 머신 앞에서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를 반복하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최연희, 29살. 키 165cm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그녀는 다른 회원들과 달리 묵묵히 자신의 운동에만 집중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 대위로 전역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인처럼 정확하고 절제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름 없이 살기로 결심한 채 인근 작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6시 반에 헬스장에 도착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마치고 나면 8시 정각 요양병원 출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보다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사람들도 그런 연희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마친 연희가 탈의실 앞에 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이, 몸매 죽이네. 갑자기 들려온 남자의 저속한 목소리에 헬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러닝머신 소리, 아령이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에어컨 소리까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헬스장 입구 쪽에 서 있는 3명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에서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이들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특히 맨 앞에 선 키 큰 남자는 연희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시하네. 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더니 예의는 없나 봐요. 옆에 서 있던 두 남자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헬스장 안의 다른 회원들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직감이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일반인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맨 앞에 남자는 목과 팔에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고 손가락에는 굵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와 재미있네, 전연이라는 중얼거림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의실 문을 닫는 순간 연희의 눈동자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연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후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이라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세웠을 테지만 지금은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탈의실에서 나온 연희는 헬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세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다른 회원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사장이 연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희 씨, 괜찮죠? 저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사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연희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헬스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때로는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헬스장에 나타나 묵묵히 운동을 했고 그 세 남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나 싶어 안도하던 차에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운동복을 갖춰 입고 회원증까지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사장에게 물어보니 하루 이용권이 아닌 한 달 회원권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맨 앞에 서 있던 키 큰 남자의 이름은 김태백이었습니다. 헬스장 회원들 사이에서는 태백이 형이라 불리며 나머지 두 명은 그의 동생뻘 되는 조선민과 박철수였습니다. 이들은 헬스장에 나타날 때마다 다른 회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묘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누가 봐도 조폭 냄새가 나는 이들이었습니다. 말투부터가 일반인과 달랐고 운동을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연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특히 태백은 연희가 운동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옆에 두 남자와 수군거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시선으로만 괴롭혔습니다. 연희가 스쿼트를 할 때면 일부러 가까이 와서 운동하는 척하며 힐끔힐끔 쳐다봤고 연희가 물을 마시러 갈 때면 길을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운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런닝머신에서 뛰고 있을 때 태백이 바로 옆 런닝머신에 올라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역시 군인 출신이라 다르다. 태백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어폰을 끼고 있는 척하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같은 헬스장 다니는 사이인데 인사 정도는 해야죠. 태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연희는 런닝머신을 멈추고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태백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운동하러 온 거예요. 말 걸지 마세요. 어머, 무섭네. 태백이 비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왜 그래요? 운동 끝나면 커피라도 한 잔 어때요? 관심 없어요. 연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런닝머신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태백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군인이라더니 상상은 했겠죠? 남자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태백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신고할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살기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뭘 신고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태백이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말 걸었을 뿐인데요. 그날 이후로 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희가 탈의실에서 나올 때마다 일부러 앞을 막고 서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운동 중에도 계속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연희가 사용하려는 운동기구를 미리 차지하고 앉아서 비키지 않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헬스장 분위기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히 엮이지 말라며 연희에게 조심하라는 조언을 건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헬스장 사장 역시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태백 일행이 회비를 제대로 내고 있는 회원이기도 하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장은 연희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저 사람들은 좀 복잡한 사람들 같아요. 그냥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암묵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연희가 반문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재활치료사로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연희의 눈동자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차가운 빛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과거를 묻고 살려 했지만 때로는 그 과거가 현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백 일행의 괴롭힘이 단순한 치근거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 보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연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군복들 사이에 숨겨놓았던 검은색 군화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역할 때 가져온 것 중에서 유일하게 남겨둔 물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왜인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연희는 군화를 꺼내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가죽 표면에 남아있는 작은 흠집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의 혹독한 훈련, 동료들과 함께했던 작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군화를 신었습니다. 오랜만에 신어보는 군화는 여전히 발에 딱 맞았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군인다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연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박중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7특임대 정보가 출신으로 지금은 전역해서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보세요, 중위님. 연희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희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박중희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선배님, 제가 다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연희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태백 일행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단순한 건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판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중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계획은? 그놈들 전부 까보려고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폭력, 갈취 등등 뭔가는 있을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박중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뭔지. 박중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 민간인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고마워요, 선배님. 일단 정보 수집부터 시작할게요. 전화를 끄는 연희는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백 일행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행동, 대화 내용, 심지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까지 모든 것이 정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태백은 매번 다른 차를 타고 왔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습니다. 특히 형님, 조합, 계약금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들렸습니다. 조성민과 박철수는 태백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분명했고 이들 역시 일반적인 직장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연희는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은밀하게 녹음을 시작했고 며칠 만에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재개발 조합장 만나는 거 잊지 마. 형님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셔. 태백이 조성민에게 말하는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나 받기로 했죠?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5천. 근데 협조 안 하면 더 받을 수도 있어. 태백의 대답에서 협박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이 녹음 파일을 박중희에게 전송했습니다. 얼마 후 박중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조심해서 수집해봐. 그 후로 연희는 더욱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태백 일행이 자주 언급하는 지역을 파악했고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재개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은 최근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었고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연희는 또한 이들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두고 박중희를 통해 차주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차량들은 모두 대포차였고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확실해. 박중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어. 다른 동료들도 연락해 볼까? 아직은 괜찮아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서 결정할게요. 연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태백 일행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헬스장에서 태백이 연희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부쩍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뭔가 준비하는 거라도 있어요? 태백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치근거림이 아닌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연희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건강관리는 꾸준히 해야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태백의 말에는
암묵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자신이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처럼 한번 시작한 작전은 끝까지 완수해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연희는 태백 일행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현재는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장, 협박과 하청업체, 갈취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전문적인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박중희가 수소문에서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태백의 본명은 김태백으로 과거 서울 동남권을 장악했던 조직의 중간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조직이 해체된 후 표면적으로는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합장들한테 협박해서 공사 하청권 따내고 상가 임대인들한테는 터무니없는 보상금 요구하게 부추기는 식이야. 박중희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지역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구의 구의원 중 한 명이 과거 조직 출신으로 태백과 같은 조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관할 경찰서의 일부 간부들도 이들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연희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동시에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녹음은 물론이고 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커피숍과 식당 주변에서 미행과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는 태백이 혼자서 한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0분 정도 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나 태백과 만났는데 그 남성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재개발 조합장이었습니다. 연희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이들의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조합장의 표정과 몸짓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태백은 반대로 여유로운 모습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조합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분 정도의 대화 후 조합장이 두꺼운 봉투를 태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태백은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감시 활동이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요양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이상한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미행 탐지 기술로 확인해 본 결과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갔지만 그 차량은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야 그 차량이 사라졌지만 연희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헬스장에서 태백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운동하는 내내 연희를 관찰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연희가 헬스장을 나갈 때마다 조성민이나 박철수 중 한 명이 슬그머니 뒤따라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연희는 박중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너무 위험해. 박중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연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목숨이 더 중요해. 이미 충분한 정보는 확보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연희의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백 일행과 연결된 경찰 간부들이 있다면 성급한 신고가 오히려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와 더 탄탄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연희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백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헬스장 사장이 연희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혹시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요? 태백 씨가 자꾸 연희 씨에 대해 물어보네요. 사장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가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연희 씨가 어디서 일하는지, 집이 어디인지,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저는 당연히 말 안 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연희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박중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다른 동료들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현실적인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 정보가 출신 김상사하고 작전과 이병장한테 연락해 볼게. 얘들도 전역하고 나서 비슷한 일 하고 있거든. 박중희가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는 말아요. 아직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태백 일행이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자신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지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연희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 앞에서 계속되는 감시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대로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중희가 약속한 대로 옛 동료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보가 출신 김상사와 작전과 이병장이 모두 연희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보안업체와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사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태백 일행의 동선을 완전히 파악했어. 김상사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가고 수요일에는 구청 근처 식당에서 누군가와 만나더라고. 그 누군가가 구의원이야? 연희가 물었습니다. 맞아. 조민호 구의원. 과거 같은 조직 출신이 확실해. 만나는 장소도 항상 같은 곳이고 대화 시간도 일정하더라. 이병장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태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이 허위 신고야. 실제로는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 하청만 받고 있어. 그것도 협박으로. 연희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한 번에 제압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 내부에 내통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구의원까지 연루되어 있어서 증거 인멸이나 회피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런 연희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양병원에서 퇴근하던 중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태백과 조성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만나네요. 태백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퇴근하시는 길이에요? 연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형님이 연희 씨를 한번 뵙고 싶어 하셔서요. 태백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형님이요? 연희는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헬스장에서 자꾸 시비 거는 사람 있어서 좀 불편하시다고 하네요. 조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연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은 이미 한산했고 보안 요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보였습니다. 태백 일행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우리 형님이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태백이 차를 가리켰습니다. 연희는 휴대폰 주머니에서 손가락으로 몇 개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긴급 신호였습니다. 박중희와 동료들에게 자동으로 현재 위치와 상황이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작동시켰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연희는 의외로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태백이 말했습니다. 연희 씨, 요즘 뭔가 이상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헬스장 다니고 병원에서 일할 뿐인데요. 연희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진을 찍고 다니죠? 조성민이 휴대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연희가 카페에서 태백과 조합장의 만남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내심으로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게 저인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아직도 모르는 척하네요. 태백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 최연희 대위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연희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차는 시외각의 한적한 창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창고 앞에서 차가 멈췄고 태백과 조성민이 연희를 끌고 내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한 명의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형님이에요. 태백이 소개했습니다. 강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강 사장이라고 불리는 남성은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고? 대단하네. 그런데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 끼어든 적 없는데요. 연희가 답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척하네. 강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다 알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연희가 반문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들이랑 일하고 있어. 조금 강하게 설득하는 편이긴 하지만 태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득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돈 안 내면 공사 못하게 하고 상가 임대인들한테는 더 많은 보상금 요구하라고 부추기고 그런 일들이지. 조성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희의 휴대폰에서는 이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중희와 동료들이 연희의 위치를 추적하여 이미 경찰과 함께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자존심 상하지? 강 사장이 연희의 군기 자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특임대 출신이 이렇게 당하다니. 근데 넌 잘못 건드렸어. 태백이 협박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일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구의원님도 우리 편이고 경찰서 형사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어. 조성민이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창고 안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강 사장과 태백 일행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태백이 창고 문 쪽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온 것 같은데? 조성민도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강 사장은 연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연희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박중희와 동료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 나오십시오. 경찰입니다. 태백이 연희의 팔을 붙잡으며 협박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지? 가만 안 둬.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박중희와 김상사, 이병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이들의 모습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손 들고 벽에 붙어 서세요. 경찰관들이 소리쳤습니다. 강 사장과 태백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야, 뭔 죄로 우리를 잡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감금죄, 협박죄로 일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 불법행위 혐의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태백이 연희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계집년이 다 계획한 거였어. 연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참지 않았을 뿐이에요. 박중희가 연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덕분에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연희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모든 대화가 녹화되었고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김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707 출신답네. 완벽한 작전이었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희가 수집한 증거들은 태백 일행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까지 모두 드러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연희가 제공한 녹음 파일과 사진, 동영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비리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민호 구의원은 태백 일행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로 재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일부 간부들도 태백 일행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개발 조합장들 중 일부가 태백 일행의 협박에 굴복하여 허위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수십억 원의 공적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연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시발점이 되어 거대한 비리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언론들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 여성의 단독 수사로 대규모 재개발 비리 사건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런 여성이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멋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댓글들이 연희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연희가 롤모델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본인은 영웅 대접받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고
간혹 응해주는 인터뷰에서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희가 한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고 넘어가지 않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 훈련받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제 신념이에요. 전역했다고 해서 그 신념까지 버릴 수는 없거든요. 연희의 이런 모습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연희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707특임단 동기들도 연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역시 우리 연희다. 707의 자랑이야라는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이런 관심과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연희가 박중희에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말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아. 박중희가 감동하며 답했습니다.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태백 일행뿐만 아니라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차례로 구속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태백과 강 사장, 조성민, 박철수는 물론이고 조민호 구의원과 관할 경찰서 김경정까지 총 6명의 피고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연희를 응원하러 온 707특임단 동기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김철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리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연희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차근차근 입증해 나갔습니다. 특히 연희가 녹음한 음성 파일들과 촬영한 영상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김태백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재개발 조합장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조민호 구의원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고 피고인 김경정은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태백과 그의 일당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협박한 적 없고 조합장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재생되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 안 내면 공사 못하게 하고 더 많은 보상금 요구하라고 부추기고 구의원님도 우리 편이고 경찰서 형사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어. 태백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된 이 대화들을 듣자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특히 조민호 구의원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변호인들이 녹음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연희가 증인석에 서자 법정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위험한 수사를 진행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인 괴롭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혹시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가르침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백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은 전문적인 수사기관도 아닌데 왜 개인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연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김경정이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를 방해한 것이 이번 재판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변호인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자 법정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방청석의 시민들은 연희를 향한 지지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재개발 조합장들과 상가 임대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라 태백 일행으로부터 당한 협박과 갈취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매일 밤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협하더라고요.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의원이 뒤에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웠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되자 피고인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특히 태백은 그날 헬스장에서 연희에게 몸매 죽이네라고 말했던 그 거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민호 구의원은 결국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옛 인연 때문에 선을 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김경정도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백과 강 사장은 끝까지 몰랐다.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이번 사건은 한 용감한 시민의 용기로 드러난 거대한 부패의 빙산 일각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연희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고까지 지켜봐야죠. 혹시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끝까지 해야죠. 판결 선고일은 한 주 후로 정해졌습니다. 연희는 그 한 주 동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진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 피해자들, 그리고 연희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헬스장에서 처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김철호 부장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특히 태백은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태백, 조직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갈죄, 협박죄, 감금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첫 번째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백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강철민, 조직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갈죄, 협박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조성민, 박철수 각각 공갈죄, 협박죄, 감금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조직의 하수인들에게도 가벼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민호,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합니다. 구의원 출신인 조민호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 뇌물수수죄, 직무유기죄, 수사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경찰 간부에게까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닙니다. 재개발이라는 공적 사업을 이용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공정한 행정을 왜곡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 김태백은 조직의 수괴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범행을 폭로하려는 시민을 감금하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판사는 이어서 연희의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입니다. 증인 최연희 씨는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혀내어 공익에 기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특히 태백은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로 향하면서 연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몸매 죽이네라며 비웃던 그 입은 이제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연희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며칠 후 언론은 이번 사건의 후속 보도에 집중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707특임단 출신답게 멋있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연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양병원 뒷동산에서 중풍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할아버지의 걸음마 연습을 돕고 있었습니다. 연희 선생님,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연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요양병원 젊은 간호사들도 연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연희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장미회관 헬스장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성 전용 탈의실 앞 불법 촬영 방지 안내문이 붙었고 성희롱 신고센터 연락처도 게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헬스장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박중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박중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선배님과 동료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전역했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연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희는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하지만 연희 자신은 여전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참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헬스장에서 그녀에게 던져진 몸매 죽이네라는 말로 시작된 작은 사건이 거대한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연희가 보여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용기 낸 그 한 사람 덕분에 작지만 강한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